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나이도 드셨는데 무슨 고집을 그렇게 부리시는 거예요? 큰 며느리 선미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찻잔을 꽉 움켜쥐며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려 했어요. 70년을 살아오며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가 혼자 살기엔 너무 위험해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둘째 며느리 정의까지 거들어대니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제가 평생 일궈온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건가요? 엄마, 우리도 이런 말 하기 싫어요. 하지만 재개발 보상금도 있고, 엄마 혼자서는 관리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큰아들 악성의 말에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돈 얘기였군요. 제가 30년간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반죽하고 손님들 하나하나 정성으로 대했던 냉면집 자리. 그 덕분에 얻게 될 재개발 보상금이 탐났던 거였어요. 엄마가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둘째 아들 민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라니요. 저는 멀쩡한데 언제 의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건가요? 아, 그러고 보니 며칠 전 민수가 억지로 저를 병원에 데려갔었죠. 그때 의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던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영숙이네 아들들이 효자라더니만 하고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무력해져 버린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약해져 버렸을까요? 예전엔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던 제가 말이에요. 저는 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살이고 서울 변두리에서 40년째 냉면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들은 제 육수 맛을 보고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며 칭찬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세 자녀 중에서도 특히 큰아들 악성을 가장 아꼈습니다. 서울대를 나와 지금은 구청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막내딸 미성은 간호사로 일하며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석 달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동네의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냉면집과 뒤편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몇 배로 뛰었어요. 부동산 업자들이 연일 찾아와 지금 팔면 10억은 받을 수 있다며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에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어려워하던 아들들이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효심이 생겼나 보다 싶어 기뻤어요. 하지만 곧 그들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이도 많으신데 이제 편히 쉬셔야죠. 냉면집도 힘드실 텐데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악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의아했어요. 제가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다고 말했더니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재산 관리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건 제 재산이었어요.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모은 소중한 재산을 차지하려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도 찾아왔어요. 평소 말수가 적던 아이가 갑자기 말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요즘 치매 걸리는 노인분들이 많다던데 미리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리고 재산 관리도 복잡하니까 저희한테 맡기세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내 자식들이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악성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엄마가 편하시게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저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려 했지만 작은 글씨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아, 이 서류 좀 천천히 설명해 줄래? 엄마가 이해할 수 있게 해. 그러자 악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믿고 맡기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속이겠어요? 그 말투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자식들이 저를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벽 4시 평소처럼 일어나 냉면 육수를 끓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바로 그때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도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아드님들이 자주 오시는데 뭔가 이상해요. 사장님 없을 때 집안을 살펴보고 다니시더라고요. 도희의 말에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제가 평생 일궈낸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내딸 미성은 다른 형제들과 달랐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틈틈이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함께 시장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 미성이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오빠들이 뭔가 이상해요. 어제 큰오빠 집에 갔는데 책상 위에 엄마 관련 서류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미성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제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 정신병원 입원 관련 서류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들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미성아, 엄마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제 질문에 미성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히 아니죠. 엄마는 누구보다 정신이 또렷하세요. 오빠들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부터 미성은 제 편이 되어 오빠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간호사 일을 하면서 법적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미성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엄마, 오빠들이 벌써 부동산 중개사랑 연락하고 있어요. 엄마가 입원하면 바로 집과 상가를 팔 계획인 것 같아요. 제 평생의 삶의 터전을 그렇게 쉽게 처분하려 한다니요.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들었어요. 과연 제가 이들을 상대로 맞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미성이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엄마, 우리가 증거를 모으면 돼요. 오빠들이 하는 일들을 다 기록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미성의 제안에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요. 가만히 당할 수만은 없죠. 제가 평생 일궈낸 것들을 지켜내야 했어요. 그날부터 저와 미성 그리고 도희는 비밀리에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아들들이 오면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하고 그들이 남긴 서류들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며칠 뒤 악성이 또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다급해 보였습니다.
엄마, 재개발 일정이 빨라졌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이런 복잡한 일들은 엄마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대신 처리하겠어요. 저는 일부러 순진한 척 연기했어요. 그래, 아들아. 그런데 엄마가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겠니? 악성은 짜증을 내며 설명했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대충 넘어갔어요. 하지만 도희가 부엌에서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편안한 곳에서 쉬시면 돼요. 모든 걸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편안한 곳이 정신병원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엄마가 생각해 볼게. 악성이 돌아간 후 미성이 나타났어요. 오빠와 엇갈려 오는 척했지만 사실은 숨어서 모든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다 들었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오빠들이 정말로 엄마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날 밤 저희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미성이 아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언을 받기로 했고,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상황이 빨리 돌아갔습니다. 이틀 후 둘째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 말했어요. 엄마,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으세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저는 전혀 깜빡하는 게 없었지만 아들은 계속 우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정말로 병원에 데려가더니 정신과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아들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후 미성이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이제 더 조심해야 해요. 오빠들이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미성의 말이 맞았어요. 며칠 후 악성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모임을 하나 하려고 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드디어 그들이 본색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다고 말이에요. 가족 모임 날이 다가왔어요. 악성의 집에서 하기로 했는데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미성과 도희에게 미리 상황을 알려두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휴대폰 녹음 기능도 켜둔 채로 갔어요. 악성의 집에 도착하자 이미 둘째 아들과 며느리들이 와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정중하게 대했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큰 며느리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또다시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악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엄마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뻔했지만 끝까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모시고 살면서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해요. 듣기에는 효도하겠다는 말 같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속내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제가 아니라 제 재산이었으니까요. 큰 며느리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어머니, 이건 재산관리 위임서예요. 복잡한 일들은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시면 되세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어보는 척했어요.
사실 미성이 미리 비슷한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해줘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모든 재산에 대한 권한을 아들들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니? 제 질문에 악성이 조금 짜증을 냈어요. 엄마, 그냥 저희를 믿고 맡기시면 돼요. 이런 복잡한 건 엄마가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투에서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대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아, 엄마가 어디서 살게 되는 거니? 지금 살던 집은 어떻게 되고? 이때 둘째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요양원 같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거기서 편히 지내시면 돼요.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좋을 거예요. 요양원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성이 미리 알려준 대로 정신요양원에 입원시키려는 계획이 맞았던 거예요. 요양원이라. 엄마는 아직 건강한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지? 제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악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최근에 엄마가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이웃분들이 말씀하셨어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요. 이상한 행동이라니요. 저는 평소와 똑같이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어요. 무슨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니? 제 질문에 그들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런 것 같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큰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정신과 진료 예약서였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해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엄마가 정말 아프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했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네. 제 말에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보다 제가 저항하니까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저희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왜 자꾸 의심하세요? 우리가 엄마를 속이겠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40년간 참아왔던 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속이겠냐고. 지금 속이고 있잖니. 제 목소리가 커지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당황함과 함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지금까지 가식적으로나마 공손하게 대하던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나오세요? 저희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악성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큰며느리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서는 이런 큰 재산을 관리할 수 없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요즘 세상이 복잡해서 사기꾼들도 많잖아요. 사기꾼은 바로 당신들이잖아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일단 더 들어보기로 했어요. 둘째 며느리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냉면집도 이제 그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도 안 좋아지실 텐데 무리하실 필요 없죠. 제 몸이 안 좋다고요? 저는 지금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데 말이에요. 얘들아, 엄마는 아직 건강해.
일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고. 제 말에 둘째 아들이 비웃듯 말했어요.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판단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게 맞아요. 판단력이 떨어진다고요? 저는 지금도 냉면집 장부를 정확히 관리하고 재료 주문부터 직원 관리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때 악성이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협조해 주세요. 어차피 결정은 이미 난 거예요. 결정이 이미 났다고요? 제 동의도 없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니? 엄마 재산인데 엄마 동의 없이 무슨 결정을 했다는 거야? 제 질문에 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큰 며느리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법적 절차는 다 진행 중이에요. 어머니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료진 소견서도 받을 예정이고요. 의료진 소견서라니요. 제가 언제 정신과 검사를 받았다고 그런 소견서를 받는다는 거죠. 얘들아, 엄마가 언제 정신과 검사를 받았다고 그래? 지난번 검사에서는 이상 없다고 나왔잖니. 둘째 아들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관찰한 바로는 분명히 이상한 증상들이 있어요. 이상한 증상이라니요. 저는 평소와 똑같이 살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증상이 있다는 건가요? 무슨 이상한 증상을 봤다는 거니? 구체적으로 말해봐. 제 질문에 그들은 당황했어요. 구체적인 예시를 댈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없는 일이니까요. 악성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문의가 보면 알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들이 의사와도 짜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가 정상이라는 진단이 나와도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원하는 진단을 받을 계획인 거였어요.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모은 재산을 이런 식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니. 그 말에 큰 며느리가 화를 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관리해드리겠다는 건데. 관리라는 이름으로 모든 권한을 빼앗으려는 거잖아요. 관리. 그럼 관리비는 누가 받는 거니? 집과 상가 팔아서 나오는 돈은 누구 통장에 들어가는 거고. 제 직설적인 질문에 그들이 잠시 침묵했어요.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나이 들어서 뭘 안다고 그러세요?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면 되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이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는 이제 쓸모없어요. 재산만 물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큰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키운 자식과 며느리에게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면서 미성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위험할까봐 몰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미성의 등장에 오빠들과 형수들이 당황했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악성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성아,
너도 와서 듣기나 해. 엄마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이야. 미성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엄마가 왜 이렇게 화가 나 계세요? 저는 미성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미성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오빠들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재산관리 위임서에 도장을 찍으라고요? 미성의 질문에 둘째 아들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미성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이런 건 어른들이 결정하는 거야. 어른들이 결정한다고요? 정작 제일 중요한 당사자인 저는 빼고 말이에요. 미성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빠, 엄마는 아직 완전히 건강하세요. 제가 간호사잖아요. 엄마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요양원에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자 큰며느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미성 씨, 당신은 결혼도 안 했으면서 뭘 안다고 그래요?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세요. 미성이 화를 냈어요. 가정사라고요? 제가 엄마 딸인데 가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안 한 게 뭔 상관이에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하지만 미성이 와줘서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미성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 서류들 다 뭐예요? 재산관리 위임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악성이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미성이 재빨리 피했어요. 오빠, 숨길 게 있어요? 당당하면 보여주시죠. 미성이 서류를 읽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재산을 완전히 오빠들 이름으로 넘기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요양원 입원 동의서까지 있어요. 미성의 말에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단순한 관리 위임이 아니라 완전한 재산 이전이었던 거예요.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니? 엄마 재산을 아예 너희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제 질문에 둘째 아들이 화를 벌컥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엄마가 치매 걸리면 재산 관리를 누가 해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낫잖아요. 치매 걸리면이 아니라 치매에 걸렸다고 조작하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미성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빠들, 이건 명백한 재산 편취 시도예요. 엄마가 정상인데 억지로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잖아요. 그 말에 큰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했어요? 재산 편취라니 우리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미성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엄마 동의도 없이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고 거짓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 게 도둑질이 아니면 뭐예요. 그때 악성이 테이블을 세게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해. 미성아, 너는 나가.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일이야. 하지만 미성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안 나가요. 엄마를 혼자 두고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대화는 다 녹음되고 있어요. 미성이 휴대폰을 들어보이자 그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미성이 녹음하고 있다는 말에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한 말들이 다 증거가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녹음을 언제부터 했어요? 큰며느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처음부터요. 엄마가 전화로 이상하다고 하셔서 미리 준비했거든요. 미성의 말에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우왕좌왕했어요. 그때 미성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들도 다 증거예요. 오빠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와 주고받은 문자들, 정신병원 상담 내역, 그리고
엄마 재산을 조회한 기록들까지 다 있어요. 저는 미성이 언제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지 놀라웠어요. 정말 든든한 딸이었습니다. 악성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성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형제자매인데 이렇게 나와도 돼. 미성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형제자매라고요? 그럼 엄마는 뭐예요? 40년 동안 오빠들 키우느라 고생하신 엄마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변명했어요. 우리도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위험한 게 아니라 오빠들이 위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미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평소 조용한 성격인데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때 미성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오빠들이 이미 담보 대출까지 알아봤잖아요. 엄마 건물을 담보로 말이에요. 담보 대출이라니요. 저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니? 엄마 건물로 대출을 받겠다고. 악성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알아본 거예요.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 뻔했어요. 미성이 보여준 서류에는 구체적인 대출 금액과 상환 계획까지 다 나와 있었거든요. 미성이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건 오빠들이 벌써 요양원에 자리를 알아봤다는 증거예요. 입원 예약금까지 냈더라고요. 예약금까지 냈다고요? 제 동의도 없이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40년간 쌓아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엄마를 이용하려고 했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엄마가 너희 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밤낮으로 일해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때 큰며느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거 다 옛날 이야기예요. 이제는 현실을 봐야죠. 어머니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화가 났어요. 옛날 이야기라고, 엄마 희생이 옛날 이야기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이웃집에서도 소음이 신경 쓰인다는 듯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미성이 저를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됐어요. 이 사람들과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하면 돼요. 법적 대응이라는 말에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긴장했어요. 둘째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미성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우리가 가족끼리 이야기하면 되잖아. 가족끼리 이야기한다고요? 지금까지 엄마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사람들이 가족이라고요? 미성의 말에 그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미성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도희 아줌마도 다 봤어요. 오빠들이 엄마 없을 때 집안을 뒤지고 다닌 것도 다 증언할 수 있어요. 도희까지 증인이 있다니요. 이제 그들도 더 이상 발 뺄 구멍이 없어졌어요. 미성이 모든 증거를 제시하자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악성이 마지막으로 협박을 시도했어요. 미성아, 너 이러면 우리 가족 다 망가져. 정말로 법정까지 갈 거야? 미성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가족을 망가뜨린 건 오빠들이에요. 엄마를 이용하려고 한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얘들아,
엄마 말 잘 들어라. 제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자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였어.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냉면을 만들어 드렸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 너희들 학비 벌려고, 너희들 밥 먹이려고. 아들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며느리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엄마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어. 40년간 모은 엄마의 땀과 눈물을 그렇게 쉽게 가져가려고 했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가 언제 너희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니? 엄마가 죽으면 당연히 너희 것이 될 텐데. 왜 이렇게 급하게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큰며느리가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 말에 저는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뭐라고? 엄마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빼앗겠다는 거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미성이 저를 말렸어요. 엄마, 이런 사람들한테 화낼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40년간 쌓인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싶었거든요.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엄마도 각오가 있어. 저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모두 찢어버렸어요. 이런 서류들은 절대 안 써줄 거야. 그리고 엄마 재산은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악성이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이야기해보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진작에 그럴 생각을 했어야죠. 이미 늦었어. 너희들 본 모습을 다 봤으니까. 저는 미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성아, 엄마는 이제 결정했어. 내 재산은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그리고 유언장도 새로 써야겠어. 유언장이라는 말에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긴장했어요. 둘째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유언장은 왜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릴게요. 사과라고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사과는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는 거야. 너희들은 걸려서 사과하는 거지. 미성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결정을 저는 지지할게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큰며느리가 비웃었어요. 미성 씨가 뭘 도와줘요? 결혼도 안 했으면서. 또 결혼 이야기네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성이는 결혼 안 했어도 엄마를 진짜로 사랑해. 너희들보다 훨씬 효녀야.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어요. 오늘부터 너희들은 엄마 집에 오지 마라. 엄마, 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도 포기하라고 생각해.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미성과 도희의 도움으로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재산 편취 시도와 강제 입원 시도에 대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내 자식들을 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미성이 계속 용기를 주었어요. 엄마,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미성이 옆에 있어줘서 든든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재산 관리 방법도 새로 정했습니다. 미성을 재산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유언장도 다시 작성했어요.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처음에는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사과한다면서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진심이 아닌 사과는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모든 일이 동네에 소문나면서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영숙이네 사장님 잘하셨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단골 손님들이 이렇게 말해 주실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냉면집 일도 예전보다 더 즐거워졌어요. 미성이 퇴근 후에 와서 도와주고 도희도 더욱 열심히 일해줘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모든 걸 맡겨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난 후 악성이 혼자 찾아왔어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믿음이 깨진 후였습니다. 아들아,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엄마는 너희들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악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용서는 하겠어. 너희들도 내 자식이니까. 하지만 믿음은 다시 생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들아, 이제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려.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악성이 돌아간 후 미성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오빠를 용서할 생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와 믿음은 다른 거야. 용서는 할 수 있지만 다시 믿을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여요.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뜻대로 살 수 있거든요. 손님들이 사장님이 요즘 더 밝아 보이신다고 말해 주실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느껴요. 미성이는 지금도 매일 저녁 들러서 제 안부를 묻고 냉면집 일도 도와줘요. 이런 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도희도 변함없이 제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지킨 것은 돈이 아니라 제 삶의 존엄이었다는 거예요. 70살이 된 지금도 저는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모든 걸 맡겨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제가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한 이상 제 삶의 주인은 바로 저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심지어 자식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삶을 함부로 할 권리는 없답니다.